시작하죠. 어, 네, 안녕하십니까. 뭐 그렇게 인사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아, 그럴까? 아, 예, 그럽시다. 지금 우리 오늘 할 얘기는 일단 두 가지인데, GPT-5 얘기하고, 그다음에 금리 얘기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럽시다. GPT-5는 한국 시간으로 어제 새벽인가요? 어, 오늘 새벽이죠, 오늘 오늘 새벽. 새벽 예. 발표를 했는데, 저도 전체 영상 풀로 쭉 봤는데, 되게 재미난 기능들이 많더라고요. 오, 엄청, 엄청나다. 뭐, 이렇게 표현해도 뭐, 무방할 정도로. 뭐, 예. 특색 있는 거 몇 가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보시는 분들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럽시다. 저도 새벽에 출시된 걸 보고 아침 지금 하기 전에, 이 방송 하기 전에 여러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일단, 눈에 확 띄는 것부터 좀 설명을 하면 할루시네이션이 10분의 1로 줄었다. 기존보다. 네, 많이 어, 줄었더라고요, 보니까. 그 정도 줄었으면 제가 보기에는 인간 박사님보다 교수님보다 월등히 나은 수준. 일단 예, 세물 튠먼의 이야기로는 이제 박사급 정도 된다. 지식 자체는 박사급이 이제 확실히 올라섰고, 어, 어, 그리고 이제 그 박사가 인간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할루시네이션이 사람들이 좀 오해가 좀 있는 게 음, 너무 AI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 높아요. 그래서 하나도 틀리면 안 된다. 음, 완벽해야 된다. 라고 하는데 사실 미래학에 대해서도 제가 한국에서 뭐 최고 전문가로 평가받지만 제 전공에 대해서도 혹은 제가 하는 강의에 대해서 물어볼 때 가끔은 저도 문맥상 틀릴 때도 있고 청중이 원하지 않는 대답을 할 때도 있고 혹은 제가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이게 숫자가 틀리거나 이름이 틀리거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맞아요. 것이 사실은 뭐 의도하고 하는 거짓말 말고 의도하고 하는 통계 조작 말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까지 이제 할루시네이션을 보는데 사실은 이번 GPT-5는 이것조차도 이제 인간보다 더 나은 예, 그런 수준에 올라서서 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완벽한 할루시네이션이 제로로 가는 것은 사실 아주 요원한 거죠. 왜냐하면 학습하는 데이터 자체가 기본적으로 할루시네이션이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 다 감안했을 때 굳이 할루시네이션이 수치적으로 보면 이제 오픈AI가 발표한 것은 기존의 O3보다 그러니까 최고 버전이죠. O3보다 O3 프로보다 거기에서 10분의 1이고 그리고 체감하는 것은 오늘 제가 여러 가지를 다 해봤거든요. 금융경제 투자라든지 이런 걸 다 해봤는데 어 사실 작정하고 잡 작정하고 잡아야 잡아낼 수 있는 고수준. 그것도 전문가들의 수준에서 일반인 수준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는 거의 할루시네이션에 대한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또 이제 체감하는 것은 실시간 정보를 정확하게 찾는 거. 사실 실시간 정보를 찾아오는 게 지금까지 가장 잘했던 게 그록인데 그록보다 더 낫지 않을까. 제가 오늘 테스트해 본 결과는. 그래서 오늘자라든지 뭐 그다음에 최신 하면은 진짜 최신을 가져오고 그것을 클릭해 봤을 때 예전에는 클릭해 봤을 때 그게 뭐 최신이라고 해놓고는 뭐 1년 전 거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아니에요. 진짜 최신이에요. 오늘자, 뭐 어제자, 뭐 그다음에 그 이슈의 최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좋아졌다. 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 지식 수준은 야, 오늘 테스트 해보고 지금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제가 지금 내년도 2026년 경제전망서에 대한 원고 집필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제가 이제 테스트 삼아서 지금 하고 있는데 어, 박사급이라는 게 뭐냐면 음, 그냥 제가 원하는 수준의 아웃풋 출력을 다 냅니다. 그것도 뭐 여러 번을 해서가 아니라 그냥 첫 번째 출력물부터. 네. 그래서 야 이거는 그것도 이제 뭐 저는 이제 테스트를 사람마다 유튜브들이 다양한 테스트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저처럼 금융, 경제, 투자, 뭐 미래 예측과 뭐 통찰력 이런 부분에 넣어서 하는 거는 우리 이제 시청자분들이 많이 못 보시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걸 갖고 테스트를 하니까 그냥 제 첫 직감이 이제 인간 연구 보조자는 필요 없다. 네. 그리고 그걸 하다 보니까 어떨 때는
이제 책에 이제 구성안 기획안도 제가 해봤는데 제가 하는 거 보고 제가 저 정도 구성안을 첫 번째 나온 출력에서 저 정도 구성안을 내가 뭐 고민해서 한다면 제가 뭐 최소 일주일은 고민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나오고 그렇게 봤을 때 제가 느끼는 생산성은 조금 더 해봐야 되겠지만 한 달 정도 연구할 거를 하루면 충분히 가능한 수준까지 올라왔다. 그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박사급입니다. 네. 그 독특한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영상을 세물트먼 이제 팀들이 발표하는 것들을 쭉 보니까 그 프롬프트를 집어넣으면 애매한 부분들에 대해서 예전에는 뭐 I'm sorry 하면서 난 대답해 줄 수 없다. 뭐 음? 이렇게 이제 세팅된 값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거를 피해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죠. 어, 안 좋은 방향으로 쓰여질 만한 것들은 대답을 안 해주는데 음? 그것들을 좋은 방향으로 바꿔서 대답해 주는 방식으로 조금 바뀌었더라고요. 그렇죠. 음, 그러니까 그 이제 그것이 지금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를 그 팀들이 나와서 오늘 발표할 때도 얘기해 줬는데 처음에 GPT-5를 올해 초나 작년 말에 내기로 했잖아요. 근데 이제 늦어진 이유가 얘가 지능이 높아지니까 그 자기가 대답하기 좀 애매한 거나 맥락이 이상한 거에 서 오히려 거짓말의 수준이 더 높아졌대요. 음, 네, 근데 이제 그래서 그거를 놀래서 그거를 다시 조정하는 과정 속에서 결과물이 나온 게 지금 설명한 이제 그런 방향으로 조금 더 좋게 만든 거죠. 네. 음. 그래서 이제 할루시네이션이 그런 맥락 안에서도 조금 이제 감소하는 그렇죠. 그런 네. 측면들도 충분히 있을 것 같고. 근데 이제 맞아요.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쭉 이제 요새 이제 사실 챗GPT만 뭐 5 버전을 낸 게 아니라 지금 뭐 스파크부터 시작해서 여러 종류의 지금 AI들이 계속 업그레이드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 이제 자유시장의 음, 경쟁의 그 성과물 경쟁이 막 중에서 계속해서 네. AGI로 가기 위한 어떤 속도전처럼 아하. 보이는데 나는 그거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지점에서 좀 이렇게 수렴돼서 정점으로 이렇게 그렇죠. 평준화되어진 어떤 그 단계까지 조만간 가지 않을까? 그냥 큰 음. 차이가 없는 그렇게.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이제 대표적으로 경쟁하는 이제 베이스 모델의 경쟁자가 챗GPT, 구글 제미나이, 그리고 클로드, 그리고 그록 요 정도가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메타가 그 뒤를 이제 쫓는 형국인데 서로 지금 하루가 멀다 하게 아마 오늘 뭐 지금 GPT-5를 앞두고 클로드는 먼저 선수를 쳐서 4.1을 또 냈고 그다음에 뭐 그럭도 그렇고 구글도 그렇고 곧바로 반격을 할 거예요. 여기에 맞춰서. 그러다 보면은 이제 계속 경쟁이 좀 그 빨라지겠죠.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는 지금 모델이 상당한 수준 올라왔기 때문에 뭐 그럭포도 박사급이라고 얘기하고 다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더 진전은 있을 거라고 봐요. 지적인 측면에서 할루시네이션을 준다든지 추론 능력이 좀 더 향상돼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데이터에서 사용자가 요구하는 것을 가장 정확하게 잘 뽑아내거나 혹은 추론 능력을 발휘하는 거기서 조금 더 경쟁은 있지만 지금 얘기한 대로 어느 순간에 가면 제가 보기에는 어느 순간이라면 굳이 얘기하면 뭐 6개월 혹은 1년 정도 앞으로 시기로 보면 왜냐하면 AI가 1년이면 다른 기술의 10년 정도 발전이라고 봐야 되니까 그 정도가 되면은 지금 얘기한 대로 상향 평준화된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 상향 평준화된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일반인들은 이제 거의 구별 못하는 최고의 그 분야의 전문가만 이게 상대적으로 조금 낫다 뭐 요런 정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코딩 같은 것도 오늘도 이제 GPT-5가 코딩 실력을 굉장히 향상시켰는데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이제 구별을 못해요. 뭐 클로드가 코딩이 낫다, 뭐 재미나게 낫다 이래 했는데 이제는 GPT-5가 예전에는 차이가 확 났거든요. 오류도 있고 잘 안 되고 몇 번 해야 되고 그런데 그게 이제 이번에는 거의 일반인은 구별할 수 없을 정도의 GPT-5가 올라와서 일반인들 그러니까 코딩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바이브 코딩을 하는 수준에서는 구별을 못하죠. 근데 여전히 전문가들은 구별을 지금 해내고 있어요. 다시 또 분석을 해가지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클로드 같은 경우에 GPT-5가 정확도, 코딩의 정확도, 완성도 측면에서는 같아졌지만 그래도 클로드의 오프스가 더 나은 거는 코드를 짜는 노하우가 더 좋아졌, 노하우는 확실히 다르다. 뭐 이런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전문가를 찾아내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 지식의 측면에서도 6개월이나 길어야 1년 정도면 이제는 대학 교수들 수준에서도 웬만한 전문가 수준에서도 그걸 구별하지 못하는 정도. 그러니까 일반인은 전혀 구별을 못하죠. 전혀 구별을 못하는 모델 간에. 그러니까 이제 그 이제 정도까지 이렇게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수렴되는 것들을 보면 어느 뭐 지점에 들어가면 이제 기술이 이제 수렴이 쫙 될 텐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어떤 AI를 쓰느냐는 더 이상 일반인들에게 별로 의미는 없지 않을까. 뭐 제미나이를 쓰냐, 그렇죠. 이제 챗을 그렇게 되는 쓰냐 거죠. 이렇게 가는 건데 그렇게 되어지면 이제 일반인들이나 어떤 이제 상업적 영역에서 아니면 뭐 어쨌든 비즈니스 영역에서 어, 음흠. 봤을 때는 뭐 기술이 더 낫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다른 게임, 다른 판도가 펼쳐졌을 때 그렇죠. 그것들을 이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이슈로 더 가지 않을까. 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음, 예를 들면 우리가 스마트폰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스마트폰이 최초에 나왔을 때는 카메라 화소가 뭐 10만이냐, 20만이냐, 30만이냐, 거기서 뭐 300만 원 뛰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엄청난 차이, 그 자체로 큰 차이를 냈는데 지금은 이제는 뭐 의미가 없잖아요. 스마트폰 회사에서 이번에 카메라 픽셀을 뭐 더 뭐 2배로 올렸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음, 근데 지금은 그래서 그거는 기술적으로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디테일하게 뭐 광각이 어쩌고 뭐 화질이 어떻고 뭐 색감이 어쩌고 이런 건 전문가들은 비교하는데 일반인들은 이제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그냥 내가 편한 내 스타일에 조금 적합한 스마트폰을 사는 거죠. 그게 삼성 카메라냐 뭐 애플이냐 뭐 이런 것처럼. 그런데 이제 진짜 중요한 거는 내가 이걸 가지고 어떤 작품을 찍을 거냐. 예, 어떤 영화를 만들 거냐. 뭐 이런 게 이제 중요해진 시대로 갔죠, 일반인은. 저도 GPT도 이제 그렇게 갈 거다. 그게 6개월에서 1년 정도 안에 그렇게 될 거다. 음, 그리고 심지어는 코딩도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어, 이제 클로드 코드 같은 경우 보면 거기에다가 서브 에이전트를 막 둬서 그 에이전트 코드를 짜는 에이전트끼리 다 협업해가지고 그냥 코드를 만들어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지금 그 개발자들은 처음에는 얘가 그러니까 올해 초 작년만 해도 진짜 프로그래머들은 이 GPT가 그게 클로드든 뭐 GPT든 막 코드를 짜는 거에 대해서 어떤 반응이었냐면 이런 반응이 있어요. 얘가 하긴 하지만, 이거 대단하네. 뭐 코드도 잘해. 그렇지만 이게 안 되고, 이게 안 되고, 이거 안 되고, 이건 절대 안 되고, 뭐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전문가들은.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냐면, 이게 시간 문제일 뿐이다. 그래서 주류가 지금 클로드 최신 버전, 그리고 지금 나온 GPT, 이런 거에서 부류가 지금, 기류가 바뀌게 뭐냐면, 이제 그냥 우리가 써서 우리 전문가들 써서 업무의 생산성을 높이는 쪽으로 가야 된다라는 쪽으로 지금 돌아섰죠. 그런 기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그게 그래서 대략 전문가들은 그렇게 하지만 일반인들은 제가 이제 이렇게 보는데 현재 코딩하는 수준을 보면 뭐 내년 말쯤 되면 아무리 늦게 잡아도 내년 말쯤 되면 이제는 전혀 코드를 하나도 모르는 사람 예. 그리고 배우려고 마음도 안 쓰는 사람이 그냥 내가 내 회사에서 내 업무에서 혹은 내 연구에서 필요한 거를 만들어서 프로그램을 짜서 혹은 에이전트를 짜서 내가 돌려야 되겠다. 그러면 그거를 지금 LLM 쓰듯이 나는 어떤 게 필요해, 뭘 해야 돼, 뭐 이런 걸만 그냥 자연어로만 치면 한국어로 치면 그냥 얘가 하루 종일 좀 큰 거는 하루 종일 코드를 짜가지고 최종적으로 완성해내는. 그래서 그걸 쓰게 되는. 그래서 자기가 필요한 지적인 도구들은 전부 다 아무나 만들어서 쓰는 그런 어떤 시대로 내년 말쯤 아무래도 진입한다라고 그럼, 이제 보는 거죠. 그럼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그렇게 되어지면 사실 다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프로덕트 자체가 중요해지는 예를 들면 이제 그 테슬라가 시장에서 워킹하는 기대하는 음, 것은 테슬라의 인공지능이 들어간다. 음, 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사실은 그 프로덕트에 무엇이 붙느냐. 그래서 AI도 중요하지만 AI 붙는 프로덕트가 훨씬 더 중요해진다. 음. 그것도 역시 중요하다라고 본다면 제조업의 어떤 새로운 변화? 어떤 이거는 혁명적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네, 뭐 그렇게 되어지는 어떻게 보면 다시 프로덕트가 중요해지는 뭐 음, 그런 시대로서의 어떤 뭐 이런 것들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조만간. 그렇죠. 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예를 들면
그렇다고 대기업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테슬라나 같은 이 대기업들은 대기업 자체만의 자기네들이 엄청난 컴퓨팅 파워라든지 그다음에 이 AI를 쓰는 그 범위나 이런 것들이 훨씬 많아지면서 더 강력해지고 그러면 결국은 대기업끼리 또 경쟁하겠죠. 그렇지만 이 개인들도 이제는 테슬라 수준은 아니지만 내가 이러한 도구들을 사용하면 내가 웬만큼의 소상공인 혹은 중소기업 형태의 제조업도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리고 그런 어떤 연구소나 예를 들면 사실 엄밀히 보면 맥킨지 같은 회사도 이제는 맥킨지 출신이 나와가지고 그 컨셉을 아는 사람이 맥킨지라는 컴퍼니하고 직접 대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컨설팅 회사를 자기가 에이전트, 거기는 에이전트 직원만 수백 명 그렇게 해서 만들 수도 있는 거죠. 제조업도 그렇게 되고. 그래서 그런 어떤 새로운 것들이 열린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제조 부흥의 시대가 다시 한번 또 다른 저는 분명히 올 거라고 형태로 봅니다. 오지 않을까. 네네. AI도 중요하지만 결국엔 프로덕트도 조금 관심을 갖는 뭐 그런 음흠. 것들도 좀 필요한 것 같고 어쨌든 대신 이제 뭐냐면 대신 프로덕트의 롱테일이라고 하죠. 롱테일이 길어지는 거. 음, 예. 음,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프로덕트가 뭐 서비스든 제품이든 업데이트 주기가 굉장히 빨라질 거예요. 음, 예. 예. 굉장히 빨라질 거다. 뭐 이제 이렇게도 봐야 되죠. 그 이제 아, 속도의 경쟁. 그러니까 음, 프로덕트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든 프로덕트를 얼마나 없는 프로젝트를 만드느냐 이런 거. 또 하나는 그 프로덕트를 만들었는데 얼마나 빠른 속도로 계속 업데이트 주기를 가져가느냐. 이제 이게 이제 굉장히 이제 중요한 어떤 제조업의 새로운 변화가 되고 또 하나는 거기에 맞춰서 누구나 다 이제 제조업에 들어갈 수 있는 네. 그런 어떤 기회도 열린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봐야겠죠. 옛날에는 경쟁은 더 심해지겠지. 발명이라고 했을 때 아날로그 어떤 스타일에서 편리함 음, 이런 것들이 발명에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 문제를 해결하는 아날로그적 스타일이었다면 앞으로는 발명이라는 게 단순하게 아날로그적으로 편리함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업데이트가 돼야 되니까 그렇죠. 거기에 AI가 어떻게 붙어서 가느냐에 대한 발명, 프로덕트 그렇죠. 이렇게 좀 결합된 형식으로 음, 음, 나오지 않을까? 거기에 그렇죠. 좀 그래서 뭐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는 AI를 쓰지 않으면 그냥 도태입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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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AI를 쓰는 게 뭐 그냥 거의 지금 컴퓨터를 안 쓰면 안 되는 것처럼 그 시장만큼 컴퓨터 인터넷을 사용하는 시장만큼 AI의 시장이 거의 동일하게. 음, 예. 그리고 오히려 거꾸로 지금 컴퓨터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하는 영역 있잖아요. 음. 그 영역까지 더 넓혀지기 때문에 컴퓨터나 인터넷이 글로벌 시장에서 혹은 전 세계에서 인구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보다 더 크면 컸지 적어지진 않을 거다. 그런 측면에서 뭐 AI에 투자를 하는 혹은 AI 기업들의 성장 가능성은 아직도 여전히 제가 보기에는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1단계 스테이지. 그러니까 우리 팀원들이 잘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시장에서 주도주의 역할을 하는 게 AI거든요. 그죠? 음, AI라고 붙은 것들이 전부 다 주도적인 음, 역할을 하면서 움직이는 건데 거기에 이제 파생돼서 보면 결국에 이제 제2의 프로덕트, 제2의 어떤 산업혁명이 음, 된다라고 했을 때는 그 AI 안에서 나타나는 데이터 그렇죠. 센터라는 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고 그래서 그렇죠. 그걸 움직이기 위해서 전력주가 가는 거고 그렇죠. 근데 어쨌든 개인들이 프로덕트를 혁명적으로 새롭게 제조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온다 음,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통신이 또 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러겠죠, 그러겠죠. 그래서 뭐 거기에 따른 뭐 MLCC가 됐든 뭐 반도체가 됐든 음, 이런 것들이 이제 AI의 메인스트림 안에서 움직이는 음, 파생되어지는 그런 어떤 투자적 영역으로 확장되고 그렇죠, 있다. 이렇게 그렇죠.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 그 안에서 이제 어떤 기업이 여기에 잘 안착하냐, 음, 기술력이 있냐, 뭐 이런 부분들에 관심을 이제 가져야 되는 것 같아요. 음,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그거는 이제 새로 들어오거나 새로 부상하는 거고, 또 음, 하나는 이제 기존의 이제 회사들 가운데서 투자적 관점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게 순위가 변경이 된다는 거죠. 기존에 AI 없을 때 1등인 회사가 AI를 가장 빨리 하면 1등을 유지하겠지만 AI를 쓰지 않았을 때 1등 회사가 혹은 그 AI를 잘 쓰지 않으면 이제 순위가 밀리겠죠. 기업가치. 혹은
기존에는 마이너리티, 뭐 3등 미만이었지만 AI를 과감하게 하면 적용하면서 변신하는 회사가 1등으로 부상하거나 뭐 이런. 근데 이러한 어떤 그 기업의 순위의 변화가 한 영역이 아니라 순차적으로 존재하는 모든 산업에 다 그렇게 갈 거다. 그래서 전반적인 기업 영역의 섹터 영역이나 벌써 기업에 볼 때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면 굉장히 좋은 근데 이제 투자적 통찰력을 얻을 수가 있죠. 소비자들은 항상 헷갈리는 게 뭐냐면, 이제 투자자들을 보면, 이제 어쨌든 AI가 모든 기업에 다 이제 확장되어지고 그것들을 사용하는 것들이 중요한데, 그 기업이 진짜 AI를 사용하느냐, 연구하고 음?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헷갈리고, 검증을 그게 이제 1차 너무, 버블 때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러니까 검증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렇지. 예, 지금 예. 현재는 그래요. 지금 다 막 분위기가 막 그래서 다 우리가 음, 이제 2000년대 닷컴 버블 때 기억하잖아요. 예, 농기구 만드는 회사도 택자 붙이면 막 폭발적으로 뛰고 다 음, 뭐, 한다고. 지금 똑같은 현상은 일어나긴 해요. 그래서 그게 이제 1차 뽑을 때 당연히 나타나는 현상이고, 그래서 그것에서 옥석을 가리기가 힘들죠. 예, 예. 그래서 지금은 그 구간을 지나가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 구간에서 살아남는 음. 그 회사가 이제 완전히 새로운 순위 경쟁을 한다. 이렇게 봐야 되지. 그거는 이제 패턴적인 거니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심지어 내가 이런 얘기 들었는데, 이제 농기계 있잖아요, 농기계. 음, 농기계 제조업체인데 AI 관련해서 이제 기술을 업그레이드 하고 있는데, 핵심이 뭐냐면 그 농사를 지을 때 잡초 뽑는 게 힘들잖아요. 음, 이렇게 수작업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농기계에다 붙여가지고 음, 잡초만 레이저로 제거해 주는 거야. 쭉 지나가면 하다 그렇죠. 잡초만 어, 전부 다 태우는. 그건 음, 이제 인공지능 활용해가지고 잡초인지 음, 아닌지를 구별해가지고 그런 음, 것들을 하는 기업들도 우리나라에도 있고 해외는 이미 기술력이 있고, 예, 그렇죠. 그런 것처럼 프로덕트 플러스 AI가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건데 그것들을 잘 분별해가지고 정말 그 기업이 그런 기술력이 있냐 연구하고 있냐, 음, 그러려면 이제 연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비용, 연구비 그렇죠.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는 것도 좀 그렇죠. 개인 차원에서 네, 필요하고 맞아요. 예. 그래서 지금은 그냥 언론 플레이, 뭐 공시 이런 걸 믿으면 안 돼. 음. 예, 이제는 그게 떴을 때는 지금 얘기한 대로 재무제표라든지 또 회사의 실제를 봐야든지 연구소가 있는지 그 기술력은 어디까지 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다 봐야 되는 음. 이제 그런 시대다라고 봐야 되겠죠. 음.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일반 개인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그런 옥석을 구별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봐야 돼요. 어렵죠. 그게 쉽지 않아. 어려운 게 아니고 내가 보기엔 불가능해. 음. 예, 그게 예. 불가능하지.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이런 세대에서 사실 애널리스트들도 직접 그렇게 막 홍보하고 하는 데는 뭐 재무제표부터 시작해서 기술력이나 뭐 이런 거 다 자료를 보지만 직접 가서 봐야 되거든. 음. 예, 근데 일반인은 그럴 수가 없잖아. 예, 얼마든지 속일 수 있거든요. 맞아요. 다큐멘테이션으로. 예. 그래서 내 주위에 이제 그쪽 코딩 관련해서 뭐 어쨌든 뭐 개발자들을 음, 보면 재밌는 게 뭐냐면 지금 막 인공지능이 중요하다 이렇게 하는데 현장에 있는 개발자 중에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개발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음, 사람들이 의외로 많지 않다는 거. 어쨌든 개발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인공지능 활용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런 개념도 없는 분들이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또 상대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개발자들이 알고는 있으나 적용을 못하는, 알지 못하는. 그렇죠. 그게 그럼 이제 되게 초기에 애매한. 나타나는 네. 뭐든지 혁신적인 기술 초기에 나타나는 현상이긴 해요. 음, 음. 자연스러운 현상. 그래서 뭐 그냥 느낌적인 느낌인데 이 정도면 말이 AI를 활용해서 뭔가를 한다고 할 뿐이지 좀 더 이렇게 워킹은 하지 않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긴 해요. 그렇죠. 음, 그렇죠. 그거는 뭐 당연한 현상이고 대신 이제 주가는 띄워야 되니까 음, 뭐 음, 홍보는 그렇게 하고 그래서 이제 옥석 구별하기가 힘들죠. 음, 그런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거꾸로 기존에 잘하는 회사가 어느 한순간에 뒤처지는 이유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크게 패러다임 이렇게 변할 때 왜 기업의 순위가 바뀌느냐? 간단합니다. 이치적으로, 본능적으로. 왜냐하면 기존에 잘하는 회사들은 굳이 내가 그걸 안 해도 지금 잘하고 있는데 그 AI를 가지고 내가 프로그래머로 써서 또 한다라는 것 자체가 귀찮은 거거든요. 음, 근데 뭐 예를 들면 3위 미만에 있는 4위, 5위 그리고 지금 새로 들어가는 회사들은 승부를 걸어야 되니까
어차피 안 되는 거 승부를 걸어야 되니까 이 새로운 혁신에 승부를 거는 거죠. 그래서 성공할 수도 있고 뭐 아니면 도. 그런데 대부분 10개 중에 9개는 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뭐가 나오는 한 개 기업이 치고 올라가면서 기존의 1등을 이겨버리는 거죠. 이게 지금 이제 이 지금 나타나는 현상이고 AI 시대에도 그리고 또 그다음에 로봇 시대에도 자율주행 자동차도 계속 그렇게 갈 거다. 이제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음. 그게 어쨌든 전형적인 패턴이다라고 보면 돼. 예, 예, 뭐 코딩을 통해서 이제 개발을 하고 뭔가 AI를 활용해서 뭔가를 해야 되니까 근데 지금 음흠. 나오고 있는 GPT-5는 굉장히 유의미한 성과가 있는 것 같은데 혹시 그 미국의 오팔이라는 AI 툴 알아요? 오팔은 이제 구글이 만든 예, 자동화, 그것과 자동화. 비교해서 GPT-5는 좀 어떤 것 같아요? 오팔은 되게 시각적으로 사용자가 편하게 음흠. 인식할 수 있도록 이게 구조화되어 있더라고요. 아직 한국에는 서비스가 안 된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이제 VPN을 쓰면 이제 미국 음, 영문 버전에서는 되는데 음, 미국 사용자들만 주는데 그 이제 오팔은 GPT-5하고 비교하기보다는 기존에 이제 그 워크플로우 자동화 그 플랫폼들이 있어요. 툴이 엠파렌이라든지 메이크라든지 뭐 이런 거 디파이라든지 이것과 경쟁하기 위해서 구글이 실험 버전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보면 돼요. 네. 그래서 어떤 특정한 것들을 서로 연결시켜서 한 패키지로 자동화시키는. 그러니까 음,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LLM은 내가 프롬프트를 가장 단순한 예가 프롬프트를 치고 응답을 받고 또 그걸 보고 내가 또 프롬프트를 치고 다음 명령을 내리고 이런 순차적으로 하는 거를 오팔 같은 경우는 그걸 한 번에 밀어 넣어서 그게 이제 전형적인 바꾸지 않은 패턴이라면 그렇게 집어넣는 거죠. 그럼 이제 그 작업을 그대로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 내가 투자에 대한 통찰력을 얻는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하겠어요? 신문을 본다. 어떤 신문을 본다. 어디에 섹션을 클릭한다. 그래서 신문을 가져와서 내가 팩트와 스코어를 추린다. 그리고 그 추린 걸 가지고 뭔가 이전의 정보하고 비교해서 인사이트를 뽑는다. 그리고 그걸 대해서 해석을 붙인다. 뭐 이런 것들이 정형화돼 있잖아요. 나오는 신문 기사만 다르지. 요런 경우에 이거를 워크플로우, 통찰력을 위한 워크플로우가 딱 정형화돼 있으면 그거를 자동화시키는. 그래서 데이터만 계속 집어넣으면 새로운 걸 집어넣으면 나오는. 그게 이제 워크플로우 자동화의 한 가장 쉬운 면인데 그것과 경쟁하는 것이 이제 오팔이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겠죠. 음, 제가 보기에는 아직 챗GPT는 오픈 AI는 그게 없거든요. 그걸 대행하는 게 이제 에이전트인데 액션 기능이고 그 부분을 오팔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메이크 같은 것도 그렇고 이제 그 사용자가 직접 그걸 조금 그 프로세스를 짤 수 있거든요. 예, 그게 이제 오팔이라고 보면 되는데 아직 챗GPT는 거기까지는 없죠. 근데 챗GPT도 거기 나오지 않을까? 왜냐면 이 자동화라는 게 에이전트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그냥 자동화거든요. 예, 음, 그러니까 그것도 에이전트의 하나의 방식이니까. 그래서 에이전트가 이렇게 보면 되죠. 그러면 이제 경쟁력에서 봤을 때 지금 LLM 지식 수준에서 경쟁이 있고 그 다음에 코딩 수준. 코딩은 왜 치열하냐면 가장 지금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 챗GPT나 구글 같은 이 회사들이 이 GPT를 가지고 돈을 버는 창구가 있는데 하나는 범용적으로 우리가 구독제로 해서 일반인들이 이제 뭐 20불, 200불짜리를 지금 LLM을 쓰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코드 쪽 영역이 굉장히 커요. 네, 그래서 지금 클로드 같은 경우는 이번에 클로드 코드 그다음에 이제 클로드 코드가 에이전트를 돌릴 수 있는데 이제 이런 부분이 나오면서 프로그래머들에서 지금 그 비용이 2,000불짜리 뭐 이런 게 있어요. 네. 근데 그거는 이제 무제한으로 쓰는 건데 뭐 한 달 내에 돌려서 뭐 수천만 토큰, 수억 토큰을 쓰는 건데 이걸 출시하면서 지금 클로드 코드의 API를 사용하는 그 시장이 30배가 커졌어요. 성장이. 이게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그래서 지금 이번에 GPT-5도 코드를 굉장히 지금 중요하게 한 거죠. 요게 이제 그 영역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그 다음으로 많이 지금 전문가들이 본다고 하는 게 그 이미지 영상 만드는 쪽에 토큰 수요. 네. 네, 그런 게 있죠. 그리고 맛 또 하나가 이제 뭐냐면 에이전트예요. 네, 내 일을 막 자동화시키는 거. 네. 뭐 그런 부분인데 그 에이전트 부분에서는 사용자가 자기가 맞춰서 에이전트를 만드는 게 중요하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에이전트 워크플로우인데 오팔은 그것까지도 겨냥하고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다. 제가 보기에는 챗GPT도 하고 있을 거라고 봐요. 에이전트 영역에서.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팀원들이 그걸 잘 구분을 하시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오팔을 비롯한 이런 이제 어떤 툴들,
있는 음, 거고, 그 위에 이제 그런 것들을 LLM 모델로서 이제 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음, 메이저들이 있는 거고, 그 구분을 좀 이제 우리 팀원들이 잘 하셔가지고, 그것들 어떻게 잘 사용할 건가, 나에게 음, 필요한 게 뭔가를 잘 생각하시고, 그 툴들을 잘 가져다 쓰는 거, 뭐, 이런 음. 생각들을 좀, 하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사실 이게 이제 뭐 우리끼리 얘기인데 사실 이런 거는 일반인들이 몰라야 되는 건데 지금 AI 수준 이번에 GPT-5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이걸 가지고 액션이나 AI 에이전트나 뭐 이런 부분들을 잘 쓰면 사실 우리 같은 전문가들을 위협할 수 있는 수준의 우리 이 회원님들도 그 정도의 정보 수집력과 평가력 뭐 인사이트 뽑는 거는 이제 가능한 시대가 아, 된 충분히 거죠. 가능, 충분히 가능하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예, 어떤 그렇기 생각을 때문에 이제 했냐면, 전화 우리 최현식 소장 같은 경우는 그보다 더 잘해야 되는 이제. 예, 그래서 경쟁자가 그렇게 이제 보면 상향 우리가 더 평준화 되는 거지. 그렇지. 예, 그렇게 보면 우리가 더 AI를 더 잘 써야 되는 거죠. 음. 그래서 저는 AI를 쓰는 걸 더 연구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사실 이제 학교에서, 공교육에서 창의적인 부분에 대한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네. 창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제 좀, 또 방식이 좀 달라져야 된다. 완전히 달라져야죠. 에이전트가 툴 뭐 이런 것도 굉장히 많으니까, 그렇죠. 그것들을 활용해서 자기들이 머리에 있는 것들을 실체적으로 한번 음, 끄집어내서, 만들어 보고, 뭔가를 그렇죠. 해보는, 심지어는 창업도 한번 해보는, 음, 어플이든 앱이든 아니면 뭐 이렇게 이제 프로덕트에다 AI를 붙이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창의적인 수업들, 방식들이 좀 이제는 나와야 되지 않나. 왜냐면 뭐 음, 코딩 같은 걸 뭐 어렵게 배우지 않아도 충분히 뭔가를 해낼 수 있는 그럼요. 다양한 것들이 많으니까 그게 이제 뭐 연예 문화 예술도 마찬가지고 뭐 그렇죠. 다방면이 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음, 그런 것들에 대한 창의적인 변화들 옛날에는 뭐 웹툰 같은 건 그림 잘 그리는 사람만 그렸다 그러는데 지금은 내 머리에 있는 아이디를 어떻게 꺼내놓느냐 음, 요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꺼내놓지 그렇죠. 못했는데 예, 그렇죠. 그런 것들에 대한 창의적인 어프로치가 교육에서 이제는 좀 필요하지 않나? 방식이 좀 달라져야 되지 않나? 음. 예, 예. 제가 이제 뭐 미래학자니까 미래 교육의 변화에 대해서 지금 계속 심층 연구 중인데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어, 전면적 혁신이 와야 돼요. 전면적 혁신. 단순히 교수학습 방식에서 AI를 도입해서 조금 잘한다. 이거 수준이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커리큘럼부터 시작해서 교과 과정, 교육의 기간 이런 걸 다 교육의 그 각 레벨당 원하는 교육의 수준 다 바꿔야 됩니다. 그런가요? 전면적 혁신. 음. 예. 예를 들면 지금 이 챗GPT의 난리지의 역량을 활용하고 이걸 통해서 학습하는 부분들. 이번에 챗GPT 5에서 가장 공들인 것 중에 하나가 교육 쪽이거든요. 예. 그래서 학습 모드도 이전에 발표를 했고 그렇게 봤을 때 어, 저는 이렇게 봐요. 이제는 초등학교 수준에서의 교육 아이들의 지적인 목표가 중고등학교, 지금 AI 없었을 때 중고등학교 때 이 도달하는 지적 수준까지 초등학교에서 가능하고, 중고등학교는 대학교, 대학원 수준까지 가능하고, 대학교 학부 수준에서는 박사급에서나 기대했던 수준의 어떤 학생들의 어떤 그 결과물, 이게 이제 가능한 시대가 됐어요. 이 AI만 써서.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렇게 됐는데 여전히 지금 현장에서는 초등학교는 초등학교 수준, 중학교는 중학교 수준, 대학교는 대학교 수준 이렇게 하니까 거기다 AI를 접목을 학생들은 쓰니까 이제 이 혼란이 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뭐 전면적으로 그런 것들이 이제 교체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기가 됐다라고 봐야 되겠죠. 뭐, 근데 그 자연적인 역사적인 흐름이에요. 뭐 음. 예를 들면 지금 AI 이전에 지금 현재 교과 과정이나 혹은 우리가 대학을 졸업하고 박사를 졸업하는 정도의 그 학생들의 지적 수준이 만약에 뭐 멀리도 안 가요. 1, 200년 전에 우리나라 조선 시대에 서당에서 가르쳤던 학교에서 가르쳤던 정도의 수준과 비교하면 뭐 현격하잖아요. 지금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고등학교 공부 잘한 친구들은 그때로 가면 웬만하게 그냥 공부했던 수준의 그 탑에 있는 사람들 수준의 지적 수준에 있고 혹은 그보다 더 높거든요. 그게 당연한 거라고 봅니다. 이제는 그런 어떤 교육 지적인 수준, 교육 압축이 다시 한번 일어나는 그 시대에 돌입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근데 뭐 공교육은 언제나 속도가 느리니까
제일 늦을 거예요. 차라리 이런 입시라는 학원을, 게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런 학원을 하나 차려도 괜찮을 것 같아. 그래서 제가 학부모들 만나면 이래요. 좀 아쉽지만 입시가 바뀌지 않는 한 이거를 공교육에서는 그걸 바꾸는 일을 우리가 얘기하는 수준으로 바꾸는 건 불가능하고 왜냐하면 입시는 너무 이해 당사자들이 많아서 건들지 못하니까. 그래서 어, 지금은 과도기제이기 때문에 입시는 입시대로 준비하고 내 아이의 어떤 그 미래 준비 역량은 또 따로 준비를 해야 되는. 어, 예. 물론 그래서 사교육 쪽에서는 하나의 또 다른 영역이 생기겠죠. 그럼요. 예. 이전에는 작년까지만 하도 AI가 나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내가 알기로는 아이들 그 코딩 교육 음흠. 되게 많이 했잖아. 그 뭐 조립하는 그 뭐라 그러지? 잘 모르겠는데 뭐 이렇게 로봇 같은 걸 조립해가지고 뭐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거 있었어요. 코딩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예. 이런 것들을 했는데 이제는 코딩을 짜는 연습이 아니라 파이썬을 뭐 공부하기 이게 아니라 그렇죠. 그냥 챗GPT나 어떤 툴들을 활용해가지고 그것들을 음흠. 이제 실현해내는 단계가 됐으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쪽으로 여러 툴들을 좀 활용하고 실체를 만들어내는 쪽으로 그거 굉장히 하나 좋은 있으면 포인트인데 저도 동의하는 게 기존에는 그런 학원에서 내가 이제 앞으로 이런 일을 하니까 이걸 한번 배워봐야 되겠다. 기능을 좀 배워봐야 되겠다. 음, 경험을 해야 된다. 이게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지금 얘기한 대로 말씀하신 대로 진짜 프로젝트를 하는 거예요. 음, 음. 네, 창업의 프로젝트. 그래서 초등학생들이 학원에서 그거 하다가 진짜 창업 프로젝트가 해서 물건을 팔아도 되는 네. 이제 그런 수준도 이제 가능해졌다라는 거죠. 창업가 AI 정신이 필요해요. 창업가 정신. 그렇죠, 그렇죠. 없어 저는 그게. 분명히 그런 학원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 그렇죠. 그러니까 워낙 또 예. 툴들이 다양하고 많기 때문에 음? 그런 것들을 접해볼 수 있는 그렇죠. 그런 기회가 또 필요하고, 근데 공교육의 어, 선생님들 중에 뭐 잘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상당 부분의 선생님들은 자기의 업무나 자기가 음? 해야 될 일이 많으니까 여기까지 진입을 못하는 케이스가 많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런 다양한 툴들을 아이들에게 좀 공유하고 배우고 익혀서 창업가 정신을 가지고 뭔가 해보는 거. 음흠. 그런 이제 학원들이 하나 나오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 하나 나오면 아마 나올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이제 입시에서도 그 이제 뭐 여러 가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사실 뭐 레귤러하게 뭐 고등학생이 이제 뭐 어디 뭐 교수님하고 그 논문을 썼는데 뭐 저자를 올리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그냥 노이즈도 많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진짜 입시생들이 고등학생들이 AI와 함께 박사급의 교수님들이 쓰는 논문, 연구를 실제로 할 수 있어요. 음, 바이오든 나노든. 이제 진짜. 그렇게 되는 시대가 되는 거죠. 음, 그래서, 진짜로 그거를 학생들과 하는, 그래서 진짜로 그런 연구 논문을 만들고 뭔가 하는, 그런 어떤 그 학원들도 가능해진 거죠. 음. 우리가 한번 해볼까? 학원식으로 말고 캠프 같이 뭐 한 1박, 캠퍼에서 충분히 할 수 있죠. 1박 2일, 2박 3일? 그럼요. 뭐 노트북만 있으면 되니까 지금 예. 뭐 뭐 예를 들면 뭐 완전히 저 프로페셔널하지 않지만 음, 뭐 구글이 뭐 예를 들면 딥마인드가 자기네들이 개발한 뭐 단백질 접힌 문제를 해결하는 거라든지 뭐 이런 거 알고리즘을 예를 들면 오픈 소스 공개하잖아요. 그럼 음, 그걸 가져다가 이제는 그걸 가져다가 그것에 대한 작동 방법을 하나도 몰라도 AI를 통해서 배우면서 작동하면서 실제로 해볼 수도 있는 음, 누구나 해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오픈 소스 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가져다가 캠프에서 충분히 실제적인 그런 작업들을 할 수가 있는 예, 거죠. 예, 예.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우리 팀원들하고 한번 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하여튼 그거는 이제 앞으로 계속 이제 시간이 될 때마다 GPT 얘기나 뭐 인공지능 얘기는 계속해서 해보기로 하고요. 일단 네, 인공지능 여기까지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오늘 좀 해봐야 될 게 뭐냐면 금리, 금리. 기준금리 음흠, 올릴까 말까 뭐 이런 상황인데 일단 미런이라는 사람이 새로 연준 위원이 됐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비둘기파가 뭐 조금 이제 많아지고 있다? 요게 이제 뭐 대체적인 중론인 것 같아요. 좀 비둘기파가 한 3명 된다 그러는데. 음. 그렇죠. 그럼 이제 9월 달에 대한 금리 인하 기대가 상당히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음흠. 뭐 맞출 수는 없는데 네, 우리가 뭐 미래 예측이 맞추는 게 아니니까. 근데 그치? 확률적으로는 굉장히 높다 이렇게 봐야 음. 됩니다.
네. 확률적으로 굉장히 높고 지금 고용이 지금 안 좋거든요. 네. 고용이 안 좋. 실업수당 청구 건수 관련해서 이제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그렇죠. 26천 건 그렇죠. 정도? 어저께인가 발표가 됐죠. 예상치보다 높았어요. 예상치보다 높고요. 우리가 미국의 고용 상황을 봐야 되는 게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게 일단은 겉으로 나오는 지표들이 뭐 지난달 뭐 이전도 또 지표도 재조정되면서 그것도 이제 큰 충격이었지만 이 현재 나온 지표들 자체도 지금 위기 신호잖아요. 음, 근데 지금 고용 시장은 어떤 게 있냐면 트럼프가 불법 이민자를 다 추방하고 있잖아요. 음. 그렇게 추방을 했으면 고용 인력이 딸리기 때문에 오히려 실업이 늘면 안 돼요. 그쵸. 어, 그렇죠. 그런데도 줄었다는 거예요. 음, 음, 그거가 없는 상황에서도 충격을 줄 만큼의 숫자들이 나오는데 지금 불법 이민자를 다 내몰고 있는 상황에서면 만약 그 숫자까지도 불법 이민자를 일하는 사람들을 내보낸 숫자까지도 만약에 실업률에다가 혹은 일자리 잃은 사람 포함시키면 지금 음, 가히 충격적인 수준이다라고 봐야 돼요. 음. 예.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야 미국 현재. 그런데 이 모든 거를 엔비디아부터 시작해서 애플이나 이런 그 AI를 하고 있는 기업들이 좀 그들의 실적과 성장세, 단 이들의 실적은 2000년 닷컴 버블하고는 달라요. 실체를 가지면서 실적을 내면서 가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전부 다 이거를 다 착시로 다 뭉개고 있다 이렇게 봐야 돼요. 음. 그래서 고용 부분은 지금 꽤 안 좋고, 그래서 지금 9월에는 일단 한 번은 무조건 내려야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인플레이션이 무역 장벽, 그 관세의 인플레이션이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물가에 영향을 줄 것이냐. 근데 어느 정도 물가에 영향을 줄 것이냐는 또 뭐하고 연결을 시켜야 되냐면, 유가하고 연결시켜야 돼요. 사실 트럼프 일기 때도 관세를 때렸어도 트럼프가 유가를 떨어뜨리면서 그 종합적인 물가 지수는 떨어뜨렸거든요. 음. 예. 그런 것처럼 이번에도 이번 일주일 동안에도 9%까지 9% 정도 또 유가가 빠졌잖아요. 그리고 트럼프의 전략은 러시아를 압박하기 위해서는 국제 유가를 떨어뜨리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지금 오펙하고 얘기를 중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그걸 상쇄를 했을 때 아직은 이제 무역 전쟁, 관세 전쟁의 여파가 물가에 어느 정도 큰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좀 덜 나온 상황이고 일부에서는 이제 그 관세에 대해서 최종 결정이 나는 나라들이 계속 나오고, 그게 이제 부각이 되기 시작하면 9월 이후 10월, 11월부터 그 효과가 나온다. 그래서 네. 이제 거기까지 지켜보는 거죠. 사실 연준은 그것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더 봐야 돼.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지금. 그렇죠. 근데 만약에 그것이 유가를 떨어뜨릴 수도 있어요. 유가가 떨어뜨리면서 그것을 상승시키면 생각보다 뭐 저는 뭐,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를 좀 드려서 좀 그런데, 어, 연준이 생각하는 그 물가 목표치에서 에버리지로 0.5%포인트나 1%포인트 정도 올라가는 것. 뭐,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미국 경제에 치명적이지는 않아요. 그쵸. 치명적이진 않은데 심리적인 투자자들의 부담은 있죠.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이제 그거를 너무 연준이 매달리는 것 아닐까. 음, 음. 매달리는 걸 아닐까. 그러면 예전에 실기할 수가 있죠. 코로나 전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2% 기준으로 하잖아요,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안정감. 그거 수정해야 된다는 얘기가 2020년 전후로 해서 계속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이긴 한데 그렇죠. 그 굳이 지금도 2%의 기준을 맞춰가지고 하는 게 합리적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시장이 계속해서 고민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음. 음, 지금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물가가 2%에서 3% 오른다. 그러면 경제 성장률도 2%, 3% 오른다고 봐야 돼요. 음, 2%면 경제 성장률도 2%고 음, 음, 3%면 경제 성장률 3%니까. 음, 예. 그렇게 이제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의 문제는 그게 이제 경제 성장률은 떨어지면서 물가는 높아지는 스태그플레이션 얘기를 하는데 스태그플레이션은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스태그플레이션이 오래 가면 그게 결국은 소비 침체로 이어지고 경기 침체로 이어서 그 경제 성장이 확 떨어지고 사람들이 소비를 줄이고 연준이 금리를 내리고 그러면서 동시에 물가도 떨어져서 이런 현상이 그냥 일어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 이제 자꾸 그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경제 불황기, 수축기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현상들이 있는데 그 연착륙이냐 경착륙이냐 스태그플레이션이냐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자꾸 피하려고만 하니까 없애려고만 하니까 문제지. 저는 그거를 그냥 맞으면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물가도 떨어지는 거고, 예, 금리도 떨어지는 거고, 뭐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럼 이제 투자자들은 죽는 거지. 근데 이제 그거는 왜냐면 그거 없이 경제가 가는 게 더 문제죠. 그렇긴 하죠. 예, 왜냐면 이제, 그거는 전형적인 인류의 자본주의 시대의 전형적인 패턴이거든요. 음. 그 패턴을 정상으로 맞으면 문제는 없어요. 근데 정상으로 맞으면. 맞으면 우리가 늘 아프지. 그렇게 맞아왔고, 맞으면 예? 아프니까. 아프긴 하지. 근데 아프지만 뭐가 있냐면 그걸 맞지 않으면 버블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 맞아요. 조상모사예요. 더 음. 이상 오르지도 않죠. 그러니까 맞아서 그 구간만 잘 지혜롭게 버티면 그 다음에 다시 치고 강하게 올라가는 게 더 낫다라는 근데 거죠. 지금은 솔직히 얘기하면 충격을 맞아도 사실 이상하지 않은 구간이거든. 그렇죠. 이상하지도 않고 내가 보기에는 이번에 지금 미국 경제가 보여주고 있는 펀더멘탈은 충격을 받아도 서브프라임 사태나 닷컴 버블 때처럼 뭐 50%, 60%, 뭐 70%, 80% 떨어지지 않아요. 떨어지지 않을 것 제가 같아. 보기에는 2, 30%만 가면 야, 어마어마하게 돈이 30% 많아서 옵니다. 30%. 많아야 30%예요. 그냥 저점에서 쫙 밀고 올라갈 거다. 음, 그리고 음, 실물 경제가 미국의 경제가 실물 경제가 굉장히 탄탄하거든요. 음, 탄탄하고 이런 거예요. 지금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미국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볼 거다. 음. 뭐 일부 주류 학자들이 얘기하죠. 경제학적으로 이론은 틀린 건 아니에요. 서로 보복을 막 주고받으면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중요한 건 뭐냐면 상대적으로 저는 그렇게 봐요. 상대적으로 미국이 더 낫지 않겠느냐. 미국 경제가. 그러니까 절대성만 얘기하는 거예요. 예, 절대적으로 미국이 손해다. 세계도 손해다. 세계 절대적으로 안 좋다. 맞죠? 예. 그런데 상대적으로 미국이 더 나으면 그냥 나은 겁니다. 경제는. 돈의 흐름은 그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돈의 흐름은 절대적인 것으로 가지 않고 상대성을 보아서 가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늘 목격하는 거잖아요. 전 세계가 충격을 받았어요. 다 무너졌어요. 그러면 어디부터 회복돼요? 미국부터. 왜? 상대적으로 더 나으니까.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미국만 부채가 많나요? 다른 나라도 부채가 많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팀원들이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패권 전쟁에 있어서 뭐 중국이 음, 도전하고 뭐 다른 나라들이 도전할 수 있지만 여전히 지금 G1의 패권을 유지하는 건 미국이고 앞으로 당연하죠. 충격이 있더라도 그 패권 자리를 빼앗길 가능성은 아직은 없다. 그런 그렇죠. 면에서 미국이 가장 저희들은 몇십 강하다. 년 후를 보는 거예요. 빨라야. 예, 예, 네, 몇십 년 후. 그래서 뭐 요새 계속 유튜브에 뭐 달러 붕괴가 나오고 미국 시장 붕괴 나오고 미국은 끝장났다. 그러면 그거를 조금만 뒤집어서 생각하면 한 번만 더 생각하면 미국이 끝장나면 우리나라는 괜찮을 거라고 봅니까? 미국이 끝장나면 중국은 괜찮습니까? 미국이 끝장나면 러시아는 괜찮습니까? 미국이 끝장나면 인도는 괜찮나요? 미국이 끝장나면 베트남은 괜찮나요? 그리고 이제 미국이 응. 끝장이 났을 때 예를 들면 미국을 대체할 만한 패권국이 있냐? 그렇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미국의 없잖아요, 패권이 지금. 넘어가는 거는 음, 달러가 완전히 붕괴돼서 달러를 안 쓰는 것은 달러를 안 썼을 때 달러보다 더 신뢰 있는 통화가 있느냐는 거죠. 음. 중국의 위안화? 지금 중국 장난 아닙니다, 내부가. 맞아요. 부동산 문제부터 해결된 게 없는데. 그럼요. 예, 중국 경제는 어떻게 믿을 건데요? 음, 네. 잘 나가는 기업의 회장도 공산당이 잘못 보면 순식간에 회사 다 털려버리는데. 음. 네. 그러니까 차라리 그거보다는 트럼프의 하는 저 행위가 훨씬 더 상대적으로 신뢰가 있는 거예요. 네. 그 얘기 위안화 비슷하지만 네, 그러면 그렇게 봤을 때 대체제가 없기 때문에 미국 때문에 우리가 전 세계가 고생을 하는 거지. 거기 정도만 얘기하는 게 맞지? 그러니까 달러는 없어진다. 달러는 붕괴된다. 미국도 끝장났다. 뭐 이거는 너무 먼 미래 얘기를 지금 땡겨서 사람으로 하여금 투자자로 하여금 굉장히 큰 혼란을 만들게 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 회원들은 그걸 구별해서 보셔야 됩니다. 근데 내가 생각에 지금은 어쨌든 이제 뭐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은 구간이긴 한데 그래서 이제 투자자들한테 필요한 건 뭐냐 하면 투자를 뭐 하지 않는다라기보다는 앞으로 이제 리스크가 있을 수 있으니 그것들을 잘 대비하면서 기술적으로 보면 비중을 좀 잘 조절해서 음? 충격이 덜 할 수 있게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뭐 올 12월에 다 무너진다. 확실성이 있는 미래다. 그러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이게 언제 어느 타이밍에 무너질지, 아니면 어디까지 버텨줄지, 뭐 이런 것들은 알 수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어, 그렇죠. 좀 대응을 좀 잘하는, 비중 조절을 잘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것들이 지금은 저도 그게 맞다고 봅니다. 필요한 것 같아. 예, 예. 예, 미국에서 이제 완전히 철수해야 돼. 뭐 어떤 분들은 그러는데 전혀 그거 아닙니다. 그건 너무 여러분의 그 생각을 흐트리는 거고요. 실제로 그렇지 않다. 단기적으로 나타나는 플럭추에이션을 잘 대응하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음, 저는 그러니까 저희가 많은 예측을 했잖아요. 제가 이제 2008년, 9년, 10년 강의와 책을 통해서 2030 대담한 미래나 그 주변 책들을 통해서 그때 어땠습니까? 그때는 지금이 중국이 미국은 지금보다 더 힘들었고요. 왜 서브프라임 맞았으니까 그냥 금융 시스템 붕괴되고 난리가 났잖아요. 음, 예. 지금 뭐 관세 뭐 요 정도가 아니에요. 인플레이션이 높고 이 문제가 아니고 금융 시스템 전체가 막 깨져가지고 난리가 날 때였어요. 2008년 미국은. 음. 그런 때에서 중국은 어떻습니까? 진짜 잘 나갈 때, 아무런 문제가 없이 보일 때, 막 기업들이 막 잘 나가고 성장률이 막 10%막 12%막 할 때, 그때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중국이 미국을 뛰어넘는다. 미국이 시는 끝장났고 달러도 끝장났고 패권이 중국으로 넘어가고 심지어는 국제적 노인도 그렇게 됐어요. 위안화를 이제는 그 더 많이 써야 되지 내 않느냐. 기억으로는 그때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중국이 향후 10년에서 15년 안에 지원된다. 그렇죠. 그런 주장들이 그럼요. 시장의 그러면 지배적이었던 시간이에요. 2008년에 지금 그 상황하고 지금의 미국의 상황하고 중국의 상황을 보세요. 트럼프가 아무리 관세를 때리고 뭐 이런 문제가 있지만 지금의 상황이 미국에는 훨씬 더 좋은 상황이에요. 음, 그런데 그 지금보다 더 안 좋았던 그 2008년에 저희들이 뭐라 그랬냐면 제 책을 보시면 알 거예요. 우리들 시뮬레이션 다 해서 40년 안에 2008년, 2009년, 10년에 40년 안에 중국이 명목 GDP조차도 미국을 초월하기 힘들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음. 진짜 지금 그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중국은 분명히 정상적인 자본주의 패턴 안에서 버블을 붕괴시키고 또 하고 경기 호황 불황을 잘 하고 가야 되는데 그거를 공산주의 시스템 안에서 딱 붙들어 맺기 때문에 나중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 그랬잖아요. 그 심각한 문제가 지금 생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음, 미국을 대체할 나라는 없다. 어, 미국이 동맹국의 신뢰를 잃고 이건 맞아요. 그리고 달러를 더 많이 찍어내니까 가치 하락이 있는 것도 맞아요. 그리고 미국의 경제가 인플레이션이 높은 것도 맞아요. 관세 때문에. 그런데 그냥 거기까지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미국이 대체가 되고 달러가 무용지물이 되고 위안화가 오르고 그거는 너무 가도 너무 간 얘기다. 제가 그리고 보기에는 앞으로도 2, 30년 어, 빨라야 이후에 얘기를 꺼내 들었다. 그리고 트럼프 정권이 영원하지 않거든요. 뭐 이제 그럼요. 4년인데 벌써 4년에서 1년 1년 가까이 레임덕 지났어요. 빼고 보면 예, 어떻게 보면 이제 앞으로 2, 3년 이 정도가 이제 노이즈가 있는 구간, 정권에 의한 트럼프에 의한 그렇죠. 노이즈가 있는 구간인데 뭐 그 이후에는 또 정상화될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그럼요.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염두하고 보면 좋을 것 같고 이제 금리 얘기하다가 뭐 넓은 얘기까지 갔는데 하나 더 제가 말씀을 드리면, 하나 더 추가하면, 여러분들이 시장에 대한 뉴스를 볼 때 요새는 너무 많이 쏟아져 나오잖아요. 음, 통찰력 있게 분별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예를 들면은, 뭐, 글로벌, 헤지 펀드나 이런 데서 하는 레토릭에 속지 마세요. 그런 회사들은요, 주가가 뛴다, 주가가 내린다, 두 개지 다 얘기하는 부서가 다 있어요. 네, 다 있습니다. 뭐 그러니까 거기에 레토릭에 여러분들이 혼란을 겪지 마셔라라는 거죠. 실제로 지표를 보면 지금 미국이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달러가 위기 막 얘기하는데 투자가 뭐 빠져나 근데 실제로 미국 내에서 그 거시적 측면에서 아주 미시적으로 플럭추에이션이 일어나는 거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미국에서 미국이 끝났으니까 국제 자본이 미국에서 다 빠져나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세적인 전환은 없습니다. 절대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리고 이런 것들 미국의 채권을 줄이는 것도 중국 내부에서 줄이는 거지. 우회에서 다 같은 양의 채권을 다 구매하고 있어요. 음. 그러니까 이럴 때 사실 이제 팀원들이 투자를 한다고 하면 지금 필요한 건 누가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도 중요하겠지만 그건 뭐 신호와 소음을 구분해가지고 신호를 잘 잡고 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제가 볼 때는 개인들의 전략인 것 같아요. 시장에 들어갔을 그렇죠. 때 아무 전략 없이 들어가면 이제 그런 한마디 한마디가 의사결정을 되게 모호하게 만들고 흥분하게 맞습니다. 만들고 초조하게 만들고 잘못된 선택을 하게 만들거든요. 그거를 지켜주는 방식이 전략이 전략. 그러니까 그렇죠. 개인들이 투자할 때 전략이 없으면 쉽게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개인들은 예를 들면 뭐 작년 하반부터 쭉 올 때
저도 투자를 하고 있었으니까. 그때 제가 우리 팀원들과 이렇게 이제 뭐 코스피 관련된 것들을 전략적으로 잘 이렇게 이제 만들어 갔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큰 문제 없이 또 수익을 내고 이미 다 코스피가 3,200을 넘어갔기 때문에 다 아시겠지만 굉장히 큰 그래서 수익을 냈거든요. 그러니까 전략이 있으면 그 당시에 뭐 탄핵도 있었고 계엄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투자를 정상적으로 잘했던 것들은 분명히 전략적인 접근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그래서 지금 누가 오른다고 하냐, 누가 떨어진다고 하느냐, 뭐 금리가 오르냐 내리냐 사실 금리의 문제에 있어서도 제가 들어보니까 미국에서 한 번도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지만 어, 정부의 공격 때문에 혹은 어떤 미래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미리 금리 조치를 한 적이 단 한 차례도 없대요. 그럼요. 예. 그런 면에서 뭐 오르냐 내리냐 물론 이제 9월에 뭐 이제 뭐 금리 인하 가능성이 뭐 한 80% 넘는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죠. 확률적으로. 80% 나왔습니다. 예, 예. 뭐 거기에 흔들리지 마시고 이럴 때 내가 어떻게 전략을 좀 해야 될지 전략을 세워가야 될지 어떻게 내가 의사결정을 해야 될지 내릴 때 어떻게 의사결정을 하고 올릴 때 어떤 의사결정을 음. 할지 이런 부분에서 생각해 보는 게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음, 그렇죠. 음, 뭐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덧붙인다면 이제 전략이 중요하다는 거 저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미래를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예. 그러면 뭐 내리냐 안 내리냐 뭐 하지 마시고 내릴 때의 시나리오, 오를 때의 시나리오. 그러니까 시나리오적 사고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내가 양쪽에 대해서 공통 전략이나 혹은 분기 전략이나 한쪽으로 치웠을 때 각각의 전략을 다 가지고 있으면 전혀 음. 문제가 없어요. 맞아요. 예, 예. 음, 그게 중요한 힘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부분에 좀 고민을 좀 많이 해보면 좋지 음, 않을까. 그렇죠. 그리고 그래야 그런 여러분들 사고를 최현준 박사한테도 음, 맞춰주세요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런 사고를 가지고 그러면 정보를 봐야 정보가 유의미해지거든요. 그렇죠. 그냥 맞다 틀리다의 관점에서 보면 결국에는 호불호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이야기를 사람 듣고 싶은 데 듣잖아요. 듣고 싶은 데 그렇죠. 듣는 거고. 이렇게 취사 선택하게 되면 의사결정이 모호해지니까 음, 좀 열린 마음을 가지고 열린 생각을 가지고 전략적 관점에서 데이터들을 좀 이렇게 인풋하면 좋지 않을까. 어. 그렇죠. 그리고 확률이라는 것도 확률이 높다라는 것은 우선순위의 전략적 고려 이렇게 생각해야지 음. 확률이 높으니까 그리 간다라고 단정하는 쪽으로 확률을 쓰면 안 돼요. 왜냐하면 확률적 가능성은 수시로 바뀌거든요. 연준도 뭐 막 바꾸잖아요. 왜 확률을 맞아요. 시장도 뭐 이번에 9월에 뭐 금리를 내린다가 뭐 낮아졌다 높아졌다 그리고 갑자기 올해 한 번만 내린다고 했다가 갑자기 또 세 번 내리는 것이 또 올라가고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확률은 내가 현재 상황이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부분을 캐치업하기 위한 어떤 그 도구 이렇게 써야지 높으니까 무조건 돼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시나리오를 발표했잖아요. 현재 지금 상황을 최근 단기간의 패턴으로 보였을 때는 금리가 오른 이후에 어느 정도 지속하고 금리가 내리는 게 확률적으로 80%. 그런데 1995년 모델에서 쭉 버티고 가서 한 번 더 오리고 내리는 요 방식이 20%. 그런데 지금 상황은 트럼프 노이즈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지금 60대 40 정도로 또 확률 조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랬을 때는 내가 뭐 확률이 1, 20%였을 때는 크게 신경을 안 썼다. 뭐 요 정도 전략적으로. 그런데 높아졌다. 그럼 이제는 전략적으로 심각하게 고려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신호들도 집중적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확률을 쓰셔야 돼요. 음. 네. 근데 그걸 지금 가지고 그 맞았네, 틀렸네 이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지금의 이제 그 금리와 관련해서 중요한 포인트는 결국 그래서 연준 안에서의 미묘한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음. 음, 요 정도 선에서 그 시장을 보면서 그렇죠. 어떻게 그 힘이 더 커지냐, 음, 작아지냐. 어쨌든 비둘기파 의원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니까 그게 많지는 그렇죠. 않아도 그리고 네. 이제 그런 연준 안에서도 어, 파월 이후에 어떤 음, 의장들에 대한 정치적인 움직임들도 나타나고 있다. 뭐 여러 정도의 선에서 뉴스를 계속 추적해 보는 것 이게 그렇죠.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뭐 부연 설명을 좀 더 하자면 이제 지금 이제 미묘한 변화는 이렇게도 해석될 수가 있겠죠.
그런 미묘한 변화 혹은 뭐 내년에 그림자 연준 의장을 두고 뭐 이런 거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다음에 연준 의장이 뭐 이제 임기를 마치면 뭐 어쩌든지 물리적으로 바뀔 거 아니에요. 음, 내년에. 그렇게 봤을 때는 트럼프의 이런 행위들이 어떤 그 어프로치들이 금리는 어차피 내려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미국이 지금 저 높은 금리로 그리고 거기에서 장기채로 하게 되면 그게 전부 부동산 모기지에도 영향이 되고 장기로 못 끌고 갑니다. 네. 그리고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 지금 미국 정부가 가지고 있는 부채에 대한 이자가 국방비보다 높거든요. 지출의 1위예요. 이걸 떨어뜨리면은 재정 적자를 줄이는 거예요. 혹은 음, 재정 적자를 줄이거나 그 돈을 다시 풀어서 시장을 더 활력을 주는 그래서 다시 세금 걷는 이런 거기 때문에 금리를 높은 상황으로 유지는 못하는 거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고용도 지금 문제가 생겨가기 때문에 연준도 정상적으로 봤을 때도 금리를 계속 이렇게 못 끌고 갑니다. 그래서 어차피 금리는 내린다. 음, 그런데 트럼프가 지금 하는 이러한 연준 의장을 그림자 의장을 두거나 뭐 의사를 바꾸거나 강압적으로 뭐 어떻게 해서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내릴 거를 두 가지 조금 더 1개월이라도 빨리 땡길 수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것 때문에 뭐 미국이 뭐 문제가 여기까지 너무 간 거고 그 다음에 내리는 폭을 좀 더 키울 수 있다라는 거죠. 음. 그렇게 여러분들이 해석하고 바라보는 게 조금 더 중립적인 시각이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됩니다. 폭을 내릴 수 있다. 그러면 B컷? 아니죠. 뭐 지금의 B컷은 아니지만 지금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내려야 돼. 그러니까 예를 음, 들면 파월과 트럼프 정부가 행정부가 관여를 전혀 안 했을 때 중립적 입장에서의 연준이 앞으로 뭐 그게 뭐 몇 개월이든 1년이든 뭐 몇 번에 의해서 내리잖아요. 최종 내리는 폭을 대체적으로 지금은 어디까지 보냐면 뭐 2% 후반에서 3% 초반까지밖에 안 보거든요. 인플레이션이 왜냐하면 연준의 입장에서는 더 높게다 보니까 그렇게 봤을 때 트럼프가 입김을 행사하거나 뭔가를 하게 되면 그보다 좀 더 내릴 수 있는 거죠. 네. 음, 2% 뭐 사실은 트럼프는 뭐 1%까지 내리기를 원하겠죠. 음, 네. 왜냐하면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여러분 잘 보셔야 되는 게 0%였을 때 그러니까 부채 문제를 제외하고 0%였을 때에 그 기준금리가 그때 물가가 2%거든요. 그리고 경제 성장률이 2.5에 2%나 3% 사이. 그러면 지금 물가가 3%면 0%에 2%라면 1%까지도 이론상은 내릴 수가 있어요. 부채를 생각하지 않으면. 근데 문제는 그 왜 가냐면 그렇게 내리는 게 부채에 많은 쪽도 사실 유리할 수가 있어요. 예. 이자 부담이 떨어지는 거니까. 물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것 때문에 미국 정부가 부채를 더 낼 거다. 근데 미국 정부가 부채를 더 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부채를 더 내는 이유는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보거든요. 하나는 왜 더 내야 되느냐? 어, 하나는 이자를 많이 내잖아요. 높은 금리에서. 그러니까 쓸 돈이 줄죠. 그러니까 부채를 더 내야 되는 거고. 요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진짜 부채가 많이 는 거는 지금 평상시 노멀한 상황에서의 재정 운영을 더 늘리기 위해서 늘어난 부채가 아니에요. 서브프라임 사태 때 긴급성. 무너진 시장을 완전 돈으로 메워야 될 때, 그리고 또 뭐 코로나 때 어마어마하게 퍼붓는 거, 그 두 개를 제외하면 미국이 평상시에 부채가 늘어나는 거는 사실 문제가 큰 건 아니다 이렇게 봐야 돼.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또다시 서브프라임이나 코로나 같은 사태가 일어나지 않으면 물론 그게 총부채량을 높여놨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려를 삼는데 네, 저는 G1 국가가 우리와 같은 국가들, 나머지 국가들과 GDP 대 부채 수준을 생각하는 것은 저는 다르게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이에요. 다른 게 완전히 분명한 다르기 때문에. 거고. 근데 그렇죠. 이제 그렇게 봤을 때는 미국의 부채가 사실 위험하지 않고 오히려 금리를 더 내리는 게 미국의 부채 문제에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근데 내가 볼 때 나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채가 걱정이라기보다는 이제 사실은 단기채를 많이 냈기 때문에 단기채가 이제 회수돼야 되는 시점이 다가오는 것들에 대한 어떤 생각들? 거기에 좀 더 저는 그것도 사실 심각하지 큰 문제는 않나? 아니라고 봐요. 단기채를 많이 늘리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그게 이제 뭐 바이든 정부 때부터 하나의 묘수로 꺼낸 거잖아요. 장기채 금리가 너무 높아서 그 응, 장기채 금리로 채권을 발행하면 금리가 내려도 2, 응, 30년간 계속 줘야 되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장기채를 꼼수처럼
그 장기채를 발행하지 않고 단기채로 해서 만기가 돌아올 때까지 버티고 그 안에 금리를 내려서 단기채로 내리고 그러고 나면 장기채를 발행하겠다. 이 음. 전략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사실 금리를 단기채를 빨리 계속 내리길 바라는. 롤오버를 하면 문제가 없다. 예. 그래서 뭐 어쨌든 그런 면에서 트럼프 정부는 금리를 좀 빨리 내려라 뭐 이런 이제 그렇죠. 얘기를 하는 제가 거죠. 보기에는 음. 트럼프가 압박을 안 해도 현재 미국의 고용시장 이런 거 봤을 때 내년에는 무조건 내려야 아, 됩니다. 내년에는 내리는데. 네, 그러면 뭐 1년밖에 안 돼요. 예, 예, 그래서 예, 단기채는 그래도 문제가 없다. 그리고 단기채는 또 롤오버 하면 되거든요. 예. 그리고 단기채를 소화할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음, 미국에. 음, MLF 시작해서. 그래서 음, 저는 단기채를 절대로 소화를 못할 거 아니고 지금보다 더 찍어도 소화는 된다. 예. 그리고 단기채는 1년만 좀 높게 주면 되니까. 정리하면 어, 미국은 걱정하지 말아라. 그렇죠. 때가 아니다. 저는 어, 미국은 걱정하지 마라. 어, 뭐 이런 거죠. 어, 굳이 비교하면 연예인과 같은 거예요. 맞아. 내가 그 얘기 하려고 스캔들 했거든. 나서 예. 스캔들 나서 걱정은 안 한, 돈 버는 거 걱정은 안 돼. 스캔들 나서 뭐 그런 거. 연예인 걱정이 제일 쓸데없는 걱정이잖아. 그렇죠. 그런 어, 것처럼 저는 미국은 예,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중국 걱정하셔야 되고요. 예, 중국은 지금 정치적 우리가 지금 방송에서 앞으로 다룰 수 있을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제가 뭐 저희 보고서를 보는 분들은 제가 조금씩 상황을 들은데 정치적 문제가 지금 오히려 중국이 더 심각합니다. 음, 음, 시진핑의 집권의 어떤 그 권력도 지금 굉장히 지금 약화된 상황이고 음. 중국의 부동산은 지금 심각해요. 그걸로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 망한다 이렇게까지 가지 마세요. 자꾸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은 본질을 흐트려요. 그러면 반론이 뭐가 나오냐? 중국은 좋다 막 이렇게 나와버려요. 극단적 반론이 나와요. 그래서 그러니까 혼란이니까 어쨌든 미국은 그런 걱정하지 부분들을 마시고, 신경을 더 써야 된다. 미국은 걱정하지 마시고, 각자를 걱정해라. 그렇죠. 지금. 사실 유럽도 지금 경제가 만만치 않습니다. 예, 지금 예. 유럽 경제도 지금 안 좋아요. 음, 예. 그래서 어디도 지금 안전한 데는 없다. 우리 뭐 음. 한국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미국 걱정은 지금 우리가 미국 걱정할 때가 아니다. 그래서 예.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투자적 영역 안에서 지금 전략적으로 잘 비중 설계를 좀 잘 하셨으면 좋겠고, 음, 그냥 몰빵은 위험한 것 같아. 그래서 그렇죠. 몰빵하듯이 투자하지 마시고 비중을 좀 절대 그렇게 하지 잘, 마시고. 그러니까 충격이 왔을 때 내가 그 빨리 회전을 시킬 수 있는 안전지대로 표시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조절들, 음? 전략들. 이제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9월에 터지고 10월에 터지고 이건 아니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을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언제든지 안전하게 투자를 할 수 있는 의사결정이 되도록 좀 이렇게 전략을 잘 짰으면 좋겠고 이제 우리가 계속 이제 방송을 할 거니까 그때그때 시그널을 보면서 그럼요. 뭐 위험을 잘 지혜롭게 음, 피해가면 좋지 않겠나 그렇죠. 싶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야, 이게 이제 심각한 진짜 큰 대조정을 맞는다. 본격적인 주식의 폭락장이다라고 하는 것은 다 시그널이 나와요. 다 시그널이 나오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떨어질 때에도 그런 충격들이나 여러 가지들 심리적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다 나오니까 음, 그거는 뭐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우리 이제 회원분들은 그거는 지금 여러분 당장 생각하실 필요가 없고 저희들이 이제 꾸준히 방송을 하기로 했으니까 네. 그때가 되면 또 그 부분에서 또 좋은 인사이트를 드릴 그냥 것이니까 다 걱정하지 마세요. 시그널이 나오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또, 그때그때마다 또 잘 지혜롭게 헤쳐나가면 뭐큰 어려움 없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럼요. 그리고 음, 미국이 그 충격을 받아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회복이 됩니다. 음, 음.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앞으로 계속 잘 함께, 방송하면 좋겠습니다. 네, 오래 했는데 여기까지 하죠, 그냥. 그러니까 오늘 진짜 오래 했네요. 한 시간 네, 했는데.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네, 뵙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